자, 이번 시간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의 경제 정책 있죠? 박정희 정부 때의 그 국정 지표를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반드시 이 정부는 조국 근대화에 초점을 두고 경제 성장 정책에 집중하는 때다. 그리고 반공을 강조하면서 북한과는 대립하는 입장이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정책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조국 근대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본격적인 이제 경제 정책, 공업화 전략이 시작이 되는데 그거와 관련되는 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야. 그래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실시합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별표 쳐놓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실시하는 정부가 바로 어떤 정부다? 박정희 정부다. 1962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차 1962년부터 5년씩 끊어서 하는 거니까 1962년부터 66년까지 해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됐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해서 2차는 67년부터 71년까지 그래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대략 이거는 60년대 맞죠? 60년대. 그리고 요때는 이제 주로 뭐 위주로 했냐면 경공업 중심이야. 경공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70년대지, 이제 72년부터 76년까지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7년부터 이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던 차에 79년에 뭐가 발생한 거야? 12.6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단이 된 거지? 이건 대충 70년대라고 보면 된다. 70년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중화학 공업 중심의 공업화가 이루어진 거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인 공업화가 추진이 되는 건데 이것도 알아두세요. 맨 처음에는 박정희 정부는 뭐 경공업 중심에서 점차 무슨 공업으로 중화국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외국으로부터 외자가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 외자와 기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 거지? 외자와 기술이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되는 거야. 그전에는 주로 원조에 의존했잖아. 원조 물자에 의존했잖아. 원조 물자. 그리고 산업이라야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산업 정도였지만, 직접, 물자에 의존하는 것은 미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 자본, 이걸 차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관 경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외국 자본과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정부가 바로 어떤 정부다? 박정희 정부. 그걸로 이제 공장 짓고 제품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한다? 수출해, 수출. 그래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야. 수출주, 내수 지향형 이러면 안 돼. 우리나라 이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했어.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 그 다음에 모든 분야를 골고루 발전시키지 않았어. 전략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켰어. 그래서 이때 도입했던 외자가 골고루 분산 투자되지 않았어. 편중 투자됐어. 집중적으로. 그래서 모든 분야를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은 균형적 발전 전략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때는 균형적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고 불균형적 발전 전략을 취했다. 불균형적 발전 전략을 취했다. 발전 전략을 취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고. 그것도 다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의 특징이야. 외자와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입니다. 불균형적 발전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국가가 밀어붙였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 주도형이지 민간 주도형 이러면 안 돼. 민간 자율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박정희 정부 때 경제 정책의 뭐다?
특징이다. 이게 곧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정책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게 7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양가로 2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있지? 그거 반드시 줄쳐놓고 별표 쳐놓으라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경제정책의 특징 있지?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당연히 안정보다는 뭘 추구했다? 안정보다는 뭐? 성장. 그런 것도 나오지? 안정보다는 뭐?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안정보다는 성장 위주. 이렇게.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차관과 기술의 도입. 수출 주도형. 그 다음에 불균형적 성장 전략. 이렇게. 국가 주도형.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 그게 1, 2차인데 그 2차에 경공업 중심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거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 전략을 먼저 추진했고 60년대지 그게 1, 2차 기간 동안에는. 그러다 3, 4차는 밑에 거기 수출 주도형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필요 없고 중화학공업 있지? 그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성과를 정리하는 거야. 748페이지. 양가로 3번. 그러면 이 박정희 정부 때의 이러한 경제정책의 성과가 뭐냐라는 거야. 성과 분명히 있다. 이때부터 이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시작한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제 달성하기 시작해.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60년대 초반까지도 절대적 빈곤에 시달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절대적 빈곤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발판이 되어서 현재까지 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외국 사람들이 평가도 하잖아. 그래서 그거의 토대를 마련한 정부가 바로 뭐다? 박정희 정부다. 그런데 경제 성장을 이루은 것은 성과인데 분명히 폐단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거나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폐단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일단 크게 보면 이런 거야. 경제만 치중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정치는 조금 후퇴시킨 거야. 민주주의 정치는 조금 후퇴시킨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 이게 특징이잖아, 지금. 이게 특징인 거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야. 대외 의존도가 심화된다. 대외 의존도.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자립형이 아니라 대외에 많이 의존하는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상. 요거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특히 대미 대일 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강조하다 보고 불균형적 발전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격차가 생긴 거야. 격차가 심화된 거야. 이거는 사회 전부냐.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가 심화됐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거 큰 문제지. 자, 그 다음에 노동정책에 대해서 근로자 위주의 정책을 안 했어. 기업가 위주의 정책을 했기 때문에 노사 갈등이 조금 심화되는 것도 좀 문제더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노사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이 정책의 영향이기도 한 거야. 그 다음에 공업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공해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주도해 나갔다고? 국가가 주도해 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 민간 기업들이 국가와 결탁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걸 정경유착이라고 하지. 정경유착. 그러니까 부패가 좀 나타나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라고. 이러한 정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과다. 그래서 성장, 좋은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발생시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전태일 노동자 분신사건. 그거 알아두세요. 잘 나오는 거니까. 전태일 노동자 분신사건. 이거 여기서 써놨었죠? 70년에. 전태일 분신사건. 거기다 청계천 평화시장이라고 써놔. 청계천 평화시장. 이거는 이 정부 때는 근로자 위주의 이러면 안 돼. 노동상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정부였단 말이야. 그래서 근로정권이 굉장히 열악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노동운동이 일어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청계천 평화시장. 노조원이었던 피복노조원이었어. 청계천
평화시장의 근로자인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정부에다가 이제 노동상권을 보장해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분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게 바로 전태일 분신 사건이라고 한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거.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전개도 여기도 있었죠. 여기 있는데 이건 71년이라고 돼 있는데 70년부터 해도 돼. 70년 내지는 71년. 어쨌든 박정희 정부 때 그건 농촌 근대화 운동이지.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촌이 피폐해졌겠죠. 그래서 이제 잘 살아보자지. 그래서 농촌 근대화 운동이 뭐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거기다 쓰세요. 옆에다가 근면자조협동. 근면자조협동이라고 써놔. 새마을운동에다가.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이야. 근면자조협동. 노래도 있어. 잘 살아보세요. 이런 노래. 자, 그래서 근면자조협동 3대 정신을 바탕으로 농촌 근대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새마을운동이라고 한다 아니야. 그 개념만. 그 다음에 평계천 평화시한 노동자. 그거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요 경제정책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의 교육정책 있죠? 그거는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부가 뭘로 무너진다고? 1979년 12.6으로 무너진다고. 그래서 이제 12.6 사태라고 한다. 이거를 박정희 피살 이렇게. 그리고 이 정부가 이게 유신체제인데 이때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 결국은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 그리고 결국은 군사정권이 붕괴가 됐어. 그러면 다시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간에게로 정권이 당연히 정상적으로 이양될 것을 원하고 있었으나 사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또 12.6 이후에 또 이런 애들이 나타나. 신군부라는 세력이야. 신군부라는 세력이 나타난다. 신군부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군인 세력을 신군부라고 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쿠데타를 군사 정변을 또 일으킨단 말이야. 그게 12.12 사태야. 12.12 사태. 그래서 12.6 사태 이후에 신군부가 부상하면서 이 신군부가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단 말이야. 이걸 12.12 사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으로 간 거야. 1980년. 그래서 1980년이 어떤 해다?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해다. 그리고 일단 이때 이제 박정희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최규하라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줄만 쳐놔. 최규하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었고, 그러나 이제 허수아비 대통령이었겠지. 전두환을 중심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자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신군부는 물러가라는 거지. 다시 정치는 민간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 신군부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이거야. 다시 별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래서 그거 반드시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에서 나오는 거야. 4.19 혁명, 그렇지? 그다음에 유신체제 하에서의 민주화 운동 많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맞지? 이건 누구에 대한 저항이었다? 신군부 세력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개요가 이 당시에 이제 광주 이때는 계엄이 선포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계엄군이라고 해서 계엄군이 이제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계엄군인데 이때 이제 광주에 많은 공수부대를 투입한 거야. 공수부대 이렇게. 근데 이제 공수부대는 육군 중에서도 아주 센 부대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경 진압이 예고돼 있었던 거야. 유난히 광주 지역에만 공수부대를 계엄군으로 투입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공수부대에 의한 무자비한 진압이 있었다라는 거지. 광주 시내에서. 그래서 시민들이 무자비한 계엄군의 진압에 저항해서 무장을 해. 무장. 그래서 이때는 무장을 한다고. 무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 시민군이라는 것으로 형성이 돼.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시민들이 무장한 시민군과 공수부대를 주출한 계엄군 간의 대립, 갈등, 그죠? 요게 바로 뭐다? 요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개요다. 이건 사료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지역은 광주다. 그치? 그 다음에 공수부대 계엄군 나왔다. 시민군이 나왔다. 대치했다. 그럼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구나. 그래서 전남도청을 장악하고서 이제 결국은 계엄군과 대립했으나 결국은 진압을 당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때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한 거지. 그래서 이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750페이지에 거기까지 나와 있는 게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야. 반드시.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영향. 당연히 이 신군부 세력은 당연히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강경 진압함으로써 집권 과정에서 도덕적인 약점을 남겼다라는 거. 그건 읽고. 그 다음에 이 운동은요, 그래서 결국 신군부의 한 사람이 전두환이잖아.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까지 민주화 운동이 계속 전개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운동은 어느 때까지 영향을 미쳐?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의 뭐가 되었다? 밑거름이 되었다. 그거 좋잖아.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그리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요,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많이 일으키거든. 그래서 그건 뭐냐면 반미 감정이 악화돼서 그래. 그래서 이 운동은 반미 감정이 강화되는 영향을 미친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 저때 했었죠. 6.25 전쟁 이후에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어떻게 미국으로 양도됐다 그랬지? 그래서 이때 작전지휘권, 이 당시에는 평시가 됐던 전시가 됐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인 미군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이 그러니까 군대 이동, 이런 것들도 다 보고가 된단 말이야. 계엄군 사령관에. 근데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됐다는 것을 당연히 미국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공수부대를 투입한다는 것은 일반 군인이 아니라 공수부대는 특수훈련을 받은 부대이기 때문에 강경 진압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란 말이야, 미국이. 그런데 그거를 알고도 묵인해줬다라고 여겨진 거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 그래서 결국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진압하는데 그걸 알고도 방조했다. 이렇게 여겨졌다. 그래서 반미 감정이 강화됐다. 그래서 미 문화원 점거 사건.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 미국 문화원이 있거든. 그래서 대학생들이 미 문화원 점거 사건,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켰어. 자, 요게 몇 년대 민주화 운동의 특징이야?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뭐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3번 간다. 야, 그래서 이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결국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진압을 하고 결국은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라는 거지. 거기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그거 줄쳐놓으세요. 5월 31일 날. 국가보위 비상대책, 그걸 약칭해서 국보위라고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어디를 중심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이제 권력 장악을 기정사실화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거기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내란 음모죄로 몰아 군사재판에 해부. 그거 줄. 공직자 숙청 줄. 언론 통폐합 줄. 그 다음에 교수와 기자 해직 줄. 삼청교육대 운영 줄. 자,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사건은 뭐다? 김대중 등 내란 음모죄. 이거 아까 어디다 써놓으셨죠? 유신체제 하에서 있었던 건 뭐라고 그랬지?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고 그랬지? 그거하고는 구분하시라고. 김대중 등을 내란 음모죄로 몰아서 어떻게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이거 신군부 때 있었던 거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내란 음모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공직자라든가. 물론 이제 신군부에 좀 비우호적인 사람들이겠지. 공직자, 그 다음에 교수들, 기자들, 이런 사람을 대량 해직했어. 대량 해고했다고. 해직 사태. 그 다음에 언론 통제가 심했겠지, 이때. 그래서 언론 통폐합 조치, 이런 것들이 취해진다. 그리고 이제 삼청교육대, 이거 유명하죠? 삼청교육대,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끌고 가서 군사훈련 시켰지?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이제 크게만 알아두면 돼. 요거 다 어느 때에 있었어? 1980년에. 누가 한 거야? 신군부가. 이걸 통해서 결국은 권력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제 헌법을 개헌한 거지. 헌법 80년에 몇 차 개헌이다?
8차 개헌이다. 8차 개헌. 그리고 이 8차 개헌이 바로 어떤 정부 수립의 배경이다? 전두환 정부 수립의 배경이다. 그래서 8차 개헌으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는 거야. 8차 개헌은 무엇에 불과했다? 유신헌법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했다. 근데 유신헌법은 아까도 공부했지만 전체 내용이 비민주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헌이 필요한 거지 일부 수정한 것은 불필요해. 그 말은 유신헌법하고 성격이 똑같다라는 거야.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8차 개헌도 비민주적인 개헌이야.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까지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이제 요때 8차 개헌으로는 대통령 선출 방식을 여전히 간선제다 직선제다. 간선제로 유지했습니다. 여전히란 얘기는 뭐야? 72년 유신헌법으로 그전엔 직선제였는데 이때 간선제로 바꿨지. 이때 간선제로. 이때 근데 어디에서 선출한다고 그랬지? 통일주체국민회의. 그거 기억하시라고 무조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그치? 여기 유신헌법이지? 근데 8차 개헌으로 여전히 간선제를 유지한 거야. 근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판만 바꿔달라.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한다. 대통령. 줄쳐놓으세요. 거기 책에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인단.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는 어디서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했는데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럼 어떤 정부 물어보는 거야? 전두환 정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대통령 임기가 이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역대 정부 중에서 제일 길어. 7년 단임. 그것도 반드시 기억해놔. 7년 단임. 이때는 그냥 6년이었지? 그리고 단임은 붙으면 안 된다 그랬지? 왜? 중임 제한을 없앴으니까. 이때는 7년 단임이야. 그래서 가장 역대 정부 중에서 대통령 임기가 가장 긴 거야.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7년 단임으로 했습니다. 임기가. 그럼 무슨 정부로 빨리 가야 된다? 전두환 정부로 가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이걸로 전두환 정부가 수립이 된 거지. 그리고 전두환 정부의 특징이 이거야. 첫째,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7년 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81년부터거든. 그래서 81년부터 몇 년까지? 87년까지 이렇게. 그럼 이건 전두환으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의 정책 있죠? 거기에서 보면, 그래서 이때 민주화운동, 신군부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거죠? 그래서 이 전두환 정부 이후에도 여전히 무슨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제야, 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뭘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전두환 정부는 그거를 민주화 운동을 탄압을 당연히 하는데 탄압과 동시에 무엇을 동시에 썼다? 회유책을 동시에 썼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이야. 그리고 한번 읽어. 그래서 전두환 정부는 무조건 탄압만 하지 않고 탄압과 회유책을 동시에 고사하기도 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다 주쳐놓고 해외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중고등학생 교복 자유화 조치.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한 정부가 어떤 정부냐고. 그냥 전두환 정부입니다로 알아두면 돼. 그래서 해외여행 자유화, 통행금지 해제, 그 다음에 교복 자유화 반드시. 그 다음에 옆에다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서울 아시안게임 1986년이거든. 서울 아시안게임이 1986년이거든. 아시안게임을 치러낸 정부가 바로 전두환 정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의 경제정책 있죠?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경제 상황, 79년에 발생한 2차 석유파동, 중화공업에 대한 과잉 중복 투자, 농작물 흉작, 정치 불안정 등으로 거기서부터 추천한 80년, 거기서부터 추천한 끝까지 80년에 들어와 마이너스 성장, 국제수지 악화, 높은 물가 상승 등 경기가 침체되었다. 자,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경제 상황 할 때는 전두환 정부 초까지는 그러니까 80년대 초에는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고? 마이너스 성장, 국제수지 악화, 적자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높은 물가 상승. 자, 그 다음에 752페이지로 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번에 구조조정 줄쳐놔.
그래서 80년대부터 이제 구조 조정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4번 3조 호황. 그거 이제 잘 물어보는 거야. 그거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초까지는 경제가 안 좋았는데 중반 이후로 가면서 어떻게 무슨 현상이 나온다? 3조 호황이라는 게 나온다. 3조 호황. 그래서 그거 기억하세요. 3조 호황. 80년대 중반에 3조 호황은 뭐냐면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고 기름값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엔고 현상, 엔화 가치가 상승했단 말이야. 자, 이거를 그래서 3조 현상이라고 하는데 요 3조 현상이 바로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을 많이 준 거야.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수출이 이루어진 시기라고도 언론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어. 최대 호황이라고. 그래서 3조 호황으로 인해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났다. 자, 그래서 그전에는 안 좋았었지. 국제 수지가 마이너스였지. 마이너스 성장했지. 그래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가는 거지. 그다음에 흑자로 돌아서고 물가도 안정되더라.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서 요게 전두환 정부 때야. 그래서 80년대 전반부터 이러면 안 돼. 80년대 전반에는 안 좋았으나 80년대 중반에는 3조 호황으로 경제가 성장하더라. 요 정도. 자, 근데 5번 있죠. 5번 별표초나. 그 내용을 이제 제일 잘 물어보는 거야. 자, 전두환 정부 임기 말년에 국민들이 이제 전두환 정부가 이제 임기가 말년이 되니까 국민들이 어떤 걸 요구하기 시작하냐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 자,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는 전두환 정부 때도 여전히 간선제였잖아.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곳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잖아. 박정희 때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고, 결국은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간선제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계속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야. 여야 정권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여야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아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직선제를 뽑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헌해야 되거든. 그래서 직선제 개헌 운동을 전개하는 시기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그 직선제 개헌을 위한 1천만 명 서명 운동 있지? 그래서 그거. 개헌 운동이 유신체제 하에서도 있었지? 그리고 이때도 또 개헌 운동이 있는 거야.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직선제 개헌 운동.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에다 대고 욕을 하는 거야.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을 하자. 근데 정부는 이거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는 시기야. 이 87년이. 그 과정에서 요 사건이 터져버린 거야. 박종철 고문지사 사건. 박종철 고문지사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 뭐냐면 박종철은 서울대생이야. 서울대생이었는데 이때 이제 직선제 개헌운동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경찰에 연행되었다. 근데 경찰에서 조사받다가 경찰서 안에서 숨졌다라는 거야. 근데 경찰에서는 단순 사망 사건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이때 경찰서 안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고문에 의한 사망 사건이었다는 거지. 그걸 뒤에서 누가 폭로한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라는 단체가 폭로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시위가 격화돼서 결국 6월 항쟁으로 가게 되는 배경을 마련한 사건이다. 그래서 시위가 더 격화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그걸 4.13 호헌 조치라고 한다. 호헌은 무슨 뜻이야? 헌법을 수호하겠다. 헌법을 보호하겠다라는 뜻이거든. 이건 정부가 발표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4.13 호헌 조치란 뭐다? 아직까지도 정부는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야. 그러자 더 시위가 확대된 거지. 그래서 87년 6월달이 가장 시위가 확대된 사건이다. 그래서 연일 데모와 시위가 열리는데 그 과정에서 또 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한열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람은 연대생이었는데 머리에 체류탄을 맞아서 사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한열 사망 사건. 그래서 요게 이제 6월 항쟁으로 가는 전개 과정인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란가 이한열 사망 사건. 요런 것들이 결국은 6월 항쟁, 일명 60항쟁, 60항쟁으로 가는
이것도 시민혁명의 성격을 띈 거야. 그래서 이 6월 항쟁. 1987년에 일어났던 시민혁명을 이걸 6월 항쟁이라고 한다고. 60 항쟁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그 6월 항쟁 그거 반드시 줄쳐놔.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직선제 개헌운동이 전개되더라고. 그래서 6월 항쟁, 60 항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알아놔야 돼. 이건 누구에 대한 저항이야? 전두환 정부에 대한. 5.18은 신군부 유신체제에서 있었던 거는 당연히 박정희 유신체제, 4.19는 이승만 이런 식으로. 자, 그러자 이제 시위가 격화되자 더 이상 정부가 버티지를 못하고 6월 29일 날 성명서를 발표해. 이걸 6.29 선언이라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거지. 자, 6.29 선언이라는 게 나온다. 자, 정부에서 4.13 호원 조치하고는 반대되는 내용이야. 이거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발표는 누구로 하여금 하게 했냐면 차기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로 하여금 발표하게. 근데 주의하실 것은 노태우 정부가 아니라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노태우로 하여금 발표만 하게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당연히 사례지문 나오니까 읽어. 첫 번째만 읽으면 바로 알아들어야 돼. 여야 합의로 국민의 요구대로 직선제 개헌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지. 자, 이게 바로 뭐다? 6.29 선언. 그럼 6.29 선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헌법 개헌이 있었겠지. 직선제 개헌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야. 1987년에. 그게 이제 9차 개헌이란 말이야. 9차 개헌. 그래서 현행 헌법이 지금 우리 현행 헌법이 이 1987년에 개헌된 이 9차 개헌 헌법이 현행 헌법이야. 자, 그래서 9차 개헌을 통해서 주요 내용이 뭘까? 대통령 선출 방식을 뭘로 바꿨을까? 당연히 직선제로 바꿨겠지. 그래서 직선제 개헌. 5년 단임. 그래서 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국민의힘으로 쟁취한 거란 말이야. 6월 항쟁의 결과물이란 말이야. 맞지?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도 잘 나오니까. 그래서 직선제 개헌, 요 87년의 요 분위기 있지? 요 내용도 정리해 놓으시란 말이야. 요 부분도 잘 나오니까.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뭐다? 6월 항쟁. 6월 항쟁의 전개 과정을 보신 거지. 자,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는 요 내용하고 6월 항쟁 전개 과정 있죠? 요걸 정리를 잘 해 놓으시면 돼.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754페이지로 갑시다. 제5절. 노태우 정부로 갑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거 줄쳐 놓으시면 돼. 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거 맞지? 1987년에. 결국은 6월 항쟁으로 이 87년에 9차 개헌이 이루어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리고 이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거야. 직선제로 이제 바뀐 거지. 그래서 이제 바뀌었는데 여당 후보로는 노태우가 나왔는데 야당 후보로는 삼김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요 세 사람이 나와서 결국은 누가 됐다? 노태우가 됐다. 그래서 결국은 6월 항쟁의 결과 헌법이 개헌되고 결국은 노태우 정부가 수립이 된 거다. 이거는 60이라고 한다. 이거는 50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여소야대 줄쳐놔. 대통령, 대선에서는 누가 승리한 거야? 여당이 승리했죠, 결론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어떻게? 야당이 승리하더라고. 그래서 여소야대 국회. 무슨 말이야? 국회의 다수 세력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다수 세력이 된 거야. 여당은 소수 세력으로 전락한 거야. 자, 그래서 여소야대 국회 하면 어느 정부로 간다? 노태우 이렇게. 그러면 대통령이 정치하기 힘들었겠지. 대부분은 뭐야? 여당이 다수 세력을 형성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당이 소수니까 정치하기 힘들었겠지. 자, 그래서 노태우가 이제 꾀를 낸 게 3당 합당이야. 밑에 3당 합당도 추천하. 그래서 누구를 꼬시냐면 김영삼하고 김종필 씨를 꼬신다. 그래서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3당이 합당을 세 사람이 합당을 한다고. 이걸 3당 합당이라고 한다. 그 정도 그냥. 그다음에 50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50은 전두환 정부 되지? 50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줄쳐놓고 50 청문회. 자, 그다음에 88 올림픽, 그거 줄쳐놔. 서울 올림픽. 아시안 게임은 86년에 개최되는 거야. 그냥 전두환 정부지만 88년 올림픽은 노태우 정부 때 올림픽을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그걸 약칭해서 전교조라고 써놔. 전교조 조직 89년. 아까 어디다 써놨었어? 4.19 혁명 이후에 학원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교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그랬지? 그래서 교원 노조가 결성되기도 했다 그랬지? 그런데 여기에다 써놨었죠? 여기서 교원 노조 이렇게 대충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 몰라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은 어느 때라고 가야 돼? 89년 노태우 정부로 가야 돼. 약칭해서 뭐라 그런다 이거를? 전교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써놓고 알아놔. 자, 그 다음에 거기 지방자치제 부분적 실시.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어떻게 실시 부활 이래도 되고 내 본문을 읽어봐. 부분적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원래 이 지방자치제는요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실시된 거거든. 그러다가 5.16으로 중단이 돼서 본문에 나오지. 5.16으로 중단.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 때하고 전두환 정부 때까지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았었거든. 그러다가 다시 노태우 때 실시되는 거야. 그래서 부분적으로 부활 이러면 돼. 그래서 그것도 줄 쳐놔. 그래서 줄만 쳐놓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게 양가로 4번 별표.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별표. 자, 북방외교 반드시. 자, 노태우 정부 때 제일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북방외교 정책이야. 북방외교 정책. 그리고 그 북방외교 정책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반드시 줄쳐놔. 냉전체제 종식, 그거 줄 별표. 한번 읽어보세요. 80년대 말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 대변화를 가져오고 소련에서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개혁 개방 정책을 펴면서 사회주의를 수정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1990년 10월에는 독일이 통일되는 등의 변화가 배경이 되었다. 자, 그래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에 세계 환경 변화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이제 유럽의 동쪽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거의 다 공산주의 국가였거든. 헝가리, 체코, 폴란드, 유고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이 공산주의 정권이 막 무너지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는 사실은 이 소련 때문에 그래. 소련이 공산화를 철저하게 유지해 왔었는데 이 소련 자체가 내부적으로 변해가 그게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개혁 개방 정책 해가서 이게 뭐냐면 양 세력이 크게 극한 체제 대결을 했었는데 공산주의 진영의 문제점이 뭐냐면 경제 침체에 시달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소련에서 이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회주의 방식을 약간 수정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민주화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소련 내에서 이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서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게 되면서 주변에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독일이 원래 동독과 서독으로 옛날에 나눠져 있었는데 통일이 된다. 근데 이것도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어.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변화란 공산주의 체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대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이걸 냉전 체제의 종식 내지는 붕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 주면은 뭘 물어보는 거야? 어느 정부 물어보는 거야? 노태우 정부 물어보는 거야. 닉슨 독트린, 데탕트 화해 정책 하면은 그러면 박정희 정부 물어보는 거야. 특히 70년대 박정희 정부.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동유럽 국가하고 공산국가하고는 국교를 맺고 있지 않았었거든, 우리나라가. 그래서 공산권 국가하고 수교하는 정책이야. 결론. 북방 외교 정책을 지지한 정부는 누구다? 노태우. 무슨 정책이다 그게? 공산권 국가하고 수교하는 정책. 이게 북방 외교 정책이야. 자, 처음이 바로 헝가리가 처음이야. 그래서 동유럽 여러 공산국가, 헝가리를 시작으로 동유럽 여러 공산국가하고도 수교를 맺고 그 다음에 소련하고도 국교를 수립하고 맨 마지막으로 중국하고도 수립했다. 그래서 헝가리, 소련, 중국 등 공산국가하고 수교하는 정책. 이게 바로 북방 외교 정책입니다. 어느 정부? 노태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정책도 별표 쳐놓으시라고요. 그래서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이 이게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은 지금 더 알아놔.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부 때다?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놔. 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크게 설명할 게 없단 말이야. 노태우 전두환 때부터 해가지고 전두환 정부는 요거 민주화 운동 요거 정리해 놓으면 되고 노태우 정부 때 이런 정도, 김영삼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정도, 김대중 정부 때 무슨 정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래서 한 번만 읽읍시다, 세로로. 노태우 정부 때 여소야대, 3당 합당, 50 청문회, 올림픽,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거는 반드시 외워.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부분적 부활,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뭐라고? 북방외교와 유엔 동시가입.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김영삼 정부로 갑니다. 자, 김영삼 정부는 무슨 정부라고 합니다? 문민 정부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70 이러지 않고 그냥 문민 정부라고 한다. 문민 정부. 자, 왜 문민 정부를 하냐면 의미가 있어. 뭐냐면 여당인 민자당의 후보. 그것도 반드시 알아놔. 이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야당이었지만 노태우 때 3당 합당을 해가지고 여당으로 들어간 사람이야. 그래서 이 김영삼은 야당 후보 이러면 안 돼. 여당 후보로 이때 나왔던 사람이야. 만약에 야당으로 나왔으면 이때 여야 합법적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김영삼은 여당 민자당인 여당인 민자당 후보로 나왔어. 그러나 박정희가 군인 출신. 전두환 군인 출신, 노태우 군인 출신. 그래서 5.16 군사정변 이후에 계속된 군사정권을 어떻게 민간 정부로 이양하는 평화적으로 그런 의미는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민 정부라고 한다. 자, 그래서 5.16 이후 처음으로 정통성을 지닌 민간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자, 여기 나오면 어느 정부다? 김영삼 정부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리고 줄쳐놓으세요, 그냥 무조건. 양가로 1번 줄쳐놔. 공직자윤리법 제정,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실시. 줄. 지금도 있죠? 지금도 몇 급 이상 해가지고 각 산부별로, 고위공직자들은 뭐 해? 재산공개하지, 재산공개. 그 재산공개제도가 어느 때부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자, 경제정책은 신경제 5개년 계획 줄.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그 줄, 그것도 좀 신경 써서. 실명제 정책, 맞지? 그전에는 차명계좌 만들고 막, 차명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놓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때부터 실명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거 중요한 정책이니까 반드시. 그 다음에 우루과이 라운드, 줄. 보호무역주의의 철폐를 골자, 줄. 끝에 외국의 문호를 개방. 자, UR이라고 약칭해서 UR인데 우루과이 라운드인데 이 우루과이 라운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맺는 건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한다. 그런 얘기는 뭐야? 문호를 어떻게 개방한다. 이런 얘기겠지? 자, 그래서 그게 몇 년대야? 90년대. 그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있고 줄.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김영삼 정부 때 잘 나오는 거야. 공직자윤리법, 재산공개제도, 그거. 실명제 정책,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요 정도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새로운 역사 정립, 일명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그거 줄. 뭐냐면 김영삼 정부 때는 과거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한다. 그 의미는 새로운 역사를 정립해야 된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일명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그래서 12.12 사태를 구태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처음으로 관민이 합동으로 추모식을 거행. 그것도 좋잖아.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규명이 재정비되는 때가 바로 김영삼 정부 때라고. 자, 그래서 그 정도 줄쳐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지방자치제 전면적 실시. 그것도 줄. 노태우 정부 때는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부활한 거지? 근데 김영삼 때는 전면 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대북 정책 있죠? 거기서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거 줄쳐놔, 반드시. 이때는 이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정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때 김일성하고 합의도 했어. 하자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추진하였으나 무산 이렇게 알아놔야 돼. 거기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주소나.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에 의한 원자로 건설 사업 추진. 김영삼 정부 때 이제 북한에 평화적 전기
생산을 위한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했거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기구가 바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야. 그래서 그거 줄만 쳐놔. 그다음에 4번 IMF 사태. 그거 뭐 굉장히 유명한 거죠. 1997년에 뭐다?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국가 부도 사태를 어디로부터 돈을 빌려서 메꿨다? IMF로부터. 국제통화기금인데 그래서 이걸 IMF 사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로 간다. 김대중 정부는 무슨 정부라고도 한다? 그냥 국민의 정부라고도 불렀다. 그리고 이 김대중 씨가 바로 뭐야? 야당 후보로 나온 사람이야. 야당 후보로. 그래서 평화적으로 여야 정권 교체, 헌정사상 처음이야. 이승만 정부가 평화적으로 이게 교체됐어? 4.19 혁명으로 무너졌지? 평화적으로 됐어 이것도? 아니지. 그리고 계속 여당이 뭐야? 정권을 장악했단 말이야.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평화적인 방법. 그게 뭐야? 선거에 의해서지 뭐. 평화적인 방법으로 여야 정권 교체. 그러면 어느 정부로 가야 돼? 김대중 정부. 어느 정부로 가면 안 된다고? 김영삼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금모으기 운동 줄 서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뭐야? IMF 사태. 그래서 IMF에서 돈을 빌렸잖아. 그래서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전개했다? 금모으기 운동. 이게 이제 대한제국 말기에 일어났던 무슨 운동과 비슷하다? 국채 보상 운동과 비슷하다. 넘기시고. 강력한 구조조정은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노동운동 4번 줄 쳐놔. 노사정위원회 설치 그 줄. 노사정위원회. 이거는 이제 노사 문제가 바로 박정희 정부의 그 부작용 중에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게 부작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하고 사용자만 대화에서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까지 포함해서 노사정이 바로 그 세 개 주체를 말하는 거야. 노동자, 사용자, 정치인. 포함해서 노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노사정위원회. 이건 순서 바로잡는 문제 정도는 나온단 말이야. 아까 전교조 조직 이런 것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 설치 줄. 그다음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일명 전교조의 합법화 줄 쳐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지. 전교조의 조직은 몇 년? 89년. 그건 노태우라고 해야 되고. 근데 우리 정부는 교원노조는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때 말씀드렸죠. 근데 이 김대중 정부가 그걸 합법화 시켜줬다고. 그래서 전교조가 조직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였으나, 그치? 이때는 합법화시키 불법단체로 규정했단 말이야. 근데 10년 만에 99년에 어떻게 합법화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눠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대북정책도 별표 쳐놔. 이 대북정책도 잘 물어본다. 근데 포용정책 줄쳐놔. 햇볕정책이라고 하지.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가 뭐야? 강경정책이 아니라 뭐야? 포용정책을 썼다고. 그래서 일명 이걸 햇볕정책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나쁜 깎의 개선이 좀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금강산 관광 줄쳐놓고. 금강산 관광 98년부터.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어느 정부 때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3번은 그 와중에서도 서해안은 연평도 앞에서 북한군과 교전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걸 서해교전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연평해전이라고도 해. 그래서 옆에다가 연평해전이라고 써놔. 그래서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번 줄쳐놓고 그거 별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다. 분단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된 정부가 바로 뭐다? 이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이때는 김대중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그리고 그것의 합의로 이루어진 게 뭐다? 6.15 공동선언. 그거 제일 중요한 거야. 줄쳐놓고 별표.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하고 6번은 묶어.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호 방문은 묶어. 5, 6번은 묶어. 그리고 그게 4번의 결과물이야.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6.15 공동선언이 되는데 여기서 남북이 서로 협력하자, 교류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 그것에 의해서 전개되는 게 이거야. 경의선 철도 복원식은 뭐냐면 경의선 복구 사업이라고 알아주면 돼. 경의선 서울에서 의주까지인데 지금 38선으로 분단됐기 때문에 잘렸잖아. 그래서 결국은 남과 북이 서로 경의철도를 복구해서 연결시키자. 그래서 이걸 복구 사업이라고 하면 돼. 그 다음에 남북 이산가족이 상호 방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자,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게 뭐냐면 이승만 정부 때부터 무슨 정부 때까지? 김대중 정부 때까지 있었던 주요 사실을 정리해놓은 건데 크게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조한 걸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헌법 개헌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 정부의 시대별 특징 좀 하고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파트가 남북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남북 관계 그런 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